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준 전 BBK 대표. 두 사람은 첫 만남 시점부터 주장이 다릅니다. 저는 미국에서 귀국해서 2000년도 아마 초에 만났을 겁니다. 99년 3월쯤이었을 거예요. 아직 추웠어요. 김백준의 전화였죠. 투자자문회사 BBK 설립은 지난 1999년 4월. 김경준 전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BBK와 관련성을 부인하려고 자신과 처음 만난 게 1999년이 아닌 2000년이라는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회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종백 씨도 이 전 대통령이 1999년에 BBK를 설립했다는 말을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동생이 인터넷 종합금융회사를 만들 거라고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신형 에쿠스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 시점으로 보면 될 거예요. 99년도는 확실히 맞아요. 다스의 BBK 투자 상황에 대한 김경준, 김종백 두 사람의 기억도 비슷합니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경주에 자신의 회사가 있으니 가보라고 했고 실제 다스 방문 일주일도 안 돼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혀왔습니다. 자기 회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스가 처음에 BBK한테는 투자라는 돈을 보낼 때 자금을 옮기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 다스에서 김 전 대표를 안내했던 김종백 씨의 기억입니다. 누구의 지시로 뭐 어떻게 해서 그냥 팀 같은 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된 것 같아요. 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께서 자기 회사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김경준 전 대표와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BBK와 아무 관련이 없다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재임 당시 국정원이 대북 관련 업무에 써야 할 10억 원대의 대북 공작금을 빼돌렸습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대북 공작금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거액을 숨겨뒀다는 풍문성 의혹을 확인하는 데 낭비됐습니다. 대북 공작금은 또 원 전 원장 개인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됐습니다. 대북 공작금을 몰래 빼내 1년 임차료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원 전 원장 개인이 이용한 겁니다. 부인의 사적 이용을 위해 10억 원의 공작금을 빼내 안가 인테리어를 바꿔준 데 이어 또 다른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대북 공작금 유용에 따른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현 전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청와대에 건네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이어 대북 공작금까지 야당 정치인 사찰과 원세훈 전 원장 개인 목적으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국정원 예산 사용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넘겨진 지 9달 만에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감찰 업무는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형을 들은 우 전 수석은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최후 진술에서는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라도 징역 8년 구형은 지나치다며 명백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에서 시작한 검찰이 1년 6개월 동안 대상을 바꿔가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고 전달했을 뿐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선 일은 없었다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질 예정인데 공무원과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 전 수석의 또 다른 재판도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면요. 여러분들도 월요병 같은 거 있죠? 주말에 이렇게 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나와가지고 방송 같은 걸 하게 되면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막 방송실에 막 엄청나게 빨리 뛰어오고 싶으신가요? 엄청나게 빨리 뛰어왔습니다. 그렇지. 네. 늦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원래 한국에서 회사 그냥 다닐 때는 주말에도 일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회사도 외국계 그냥 완전히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냥 노트북을 열어보기가 싫게 돼서 월요병이 확실하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월요병이 없으려면 일요일에 일을 좀 하라고. 반대합니다. 그럼 반대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월요일날 쉬는 거야. 아니, 일요일날 출근하는 거죠? 그럼 일요병이 생기죠. 나오신 분, 명정님.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자, 마차님. 욕을 해도 사랑스러울 것 같다고 칭찬받은 마차 인사드립니다. 욕 한번 해보세요. 야이 가평 특산물 같은 것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방송이 뭘까? 매스미디어 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가끔씩은 이게 혼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뭘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하긴 하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어쨌건 간에 내가 내 목소리를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월요병 같은 걸 묻는 이유가 오래 하다 보면 그 소중함 자체를 잃어요. 기계적으로 돌아간다고. 그게 어떤 게 많은 건지 모르지만 최소한 몇십만의 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꾸준히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초심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정권 교체가 딱 됐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술 먹고 전화를 하셨어요. 뭐 아주 가까운 분은 아닌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정권 교체도 됐는데 이제 팟캐스트는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예. 아 정말 이분 단편적이신 분이구나. 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5월 10일을 기점으로 리셋 딱 돼가지고 모든 언론이 막 공정 보도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외계인 나오는 영화처럼 번쩍 해가지고 모든 기억을 지우고 그렇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적폐 세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예. 지금 현재도 정부 내에는 적폐 세력이 알게 모르게 엄청 많습니다. 예. 이따가 다른 방송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정권 연장을 시키는 것이 정말 진정한 개혁이겠다. 요거는 그게 결과지만 정권 연장을 시킬 정도가 되면 국민들로부터 개혁 작업이 충분히 박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물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종 조중동 같은 경우는 여전해요. 조중동은 자기들이 여론 지형상 불리하니까 박근혜를 버리긴 했지. 그렇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가 되냐. 그러면서 MB도 보호해야 되고 또 새로운 누군가를 찾아내야 되고 항상 그런 식으로 예. 자기들의 밥그릇을 완고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한 공정방송이 된 지상파나 이런 방송들은 우리 진영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아요. 그건 언론의 역할인 것이 맞아요. 이쪽이건 저쪽이건 잘못된 부분은 비판하다 보면 민심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가는 수도 저는 있다고 봐서 팟캐스트의 역할은 정권 연장을 시키고까지이라고 봐요. 정권 연장을 하고 나서도 더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건 정말 아니지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그 개자식들이 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함부로 하기에는 눈치 보이는 세상이 되려면 그게 정권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전 개인적으로 이 채널은 제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는 장담 못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2023년까지만 방송하려고요. 아직 왜? 먼 이야기니까 뭐 왜요? 은퇴해야죠.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2020년에는 원더키디가 나타날 거고 2045년에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데. 나는 죽고 싶어요. 늙어서 막 몸이 잘 안 되고 그런 거 겪고 싶지는 않고 정말 아름답게 왜 어떤 배우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름다울 때 죽고 싶다 뭐 이런 거. 제가 효도할게요. 참, 네. 요즘에 뺀질거린다고 하죠. 알겠어요. 그래도 악플이 안 달리나 보자. 근데 우리 보통 애청자분들이 약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들어주는 게 있어요.
푸나 목소리 너무 많이 나온다고 듣기 싫다고 하고 말이 너무 많다고 하고 그분들은 100% 뭔지 알아세요? 푸나가 싫은 거지. 좁은 사람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은 그거를 말 많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신비님하고 정말 혼동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나님이 말하고 신비님이 말하면 엄청 혼자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PD는 내가 이 방송을 구성을 하고 끌어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도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내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중간에 말이 끊기는 거. 최소한 진행자는 그거 못 참는 거 아시잖아요. 계속 말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도 말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만히 있어 보고. 그래서 3분 만에 방송을 만들어 드려 보기도 하잖아요. 네. 수요일 날은 그렇게 해드릴게요. 기대하시고요. 새가 날아든다를 처음 들으면서 사실은 푸른나무님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달달했어요. 남자인 내가 듣기도. 지금은 아니지. 목이 맛이 갔어, 지금. 지금은 약간 이제 늙은 맛이 나는데. 브로맨스. 늙은 맛이. 지금은 좀 늙은 맛이 나는데. 동의도 부정도 못하는 이 어중쩡한 이 마음. 2014년도에는 정말 달달했어요. 지금이랑 달랐어요? 달랐어요. 들어보세요. 1회나 2회 방송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흥분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께 달달한 목소리는 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보다도 맞아, 이거야. 이보다도 한 톤을 올리게 되면 흥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듣기 싫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나도 편집하면서 그게 가장 고통이네. 내 목소리 듣는 거. 자, 알겠고요. 시소리가 너무 길었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떠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정의당 당원이라는 소식. 이거 보고 저는 어쩌면 그렇게 점점점이었어. 뒤에 말을 못 만들겠어. 어쩌면 그렇게 집안까지도 민주주의 방식일까? 저분 좋아요. 다음에 야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쏙 닮았을까? 자, 마차님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멋지다 이 생각. 네. 이거는 이제 상대 비교를 해보면 되지. 이명박 아들 이시영이 민주당에 있다거나 정의당에 있다거나. 아니 비교를 해도 꼭 그딴 것들이랑 꼭 해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잖아. 지금 박근혜가 자식이 없는 바람에 없다고 누가 그래? 너무 고소당하기 싫다.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있을 수도 있죠. 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물어보는 아니 근데 방송은요, 여러분들 사고는 여러분들이 치고 경찰서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신중해지길.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어쨌든 문다혜 씨가 정의당 당원이라는 소식에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좋으니까일 거예요. 좋으니까. 역시 어떤 민주주의적인 어떤 상황에서 자기 소신대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싫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딸 하나를 간섭을 못해가지고 정의당 가게 만든다고. 제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나 어떤 소속이나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라보는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뜻이니까 보기 이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민주주의자이고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는 거고요. 다혜 씨도 아버지를 닮아서 집안 분위기 자체도 이건 민주주의 방식으로 굴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사상에 대해서 아버지와 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집안이다.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고요. 이건 이제 가족 간의 협치 같은 건데. 협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문다혜 씨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다른 정당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 지금의 유시민 장관이 정의당에 있는 것처럼. 근데 예전에 뭐 민주노동당이네 뭐네 해서 서로가 결이 다른 건 맞지만 달라요. 약간 다른 건 맞는데 같이 해온 민주주의와 싸운 뿌리는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정권 교체해서 개혁할 거냐와 진보 아젠다를 좀 더 일찍 끌고 가는 진보 정당으로 할 거냐 이런 차이인데요. 근데 이제 이 문다혜 씨가 주는 상징성은 이런 거라고 봐요. 그게 알려졌어. 정의당원들 입장이건 민주당원들 입장이건 간에 함부로 대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서로가. 나 이런 가치에서는 문다혜 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 소신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확장성의 상징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소신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일베류 분들은 뭐 비난하실 분들도 있죠. 아까 말한 그런 논리로. 그것들이야.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문다혜 씨나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굉장히 성숙한 또는 생각이 깊은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 1987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정의당원들이 이제 단체 관람하는 와중에 문다혜 씨가 가기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문다혜 씨가 정의당의 평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반응이 나왔고요. 문재인 대통령 반응은 이렇습니다. 딸은 딸의 삶이 있는 곳이고 딸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아버지는 존중한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측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나는 우리 딸내미가 나중에 커서 그런 식의 선택을 하면 적극 저는 밀어줄 거예요. 자유한국당? 확! 설마. 예를 들어서 이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정당이 기존의 행태가 어땠건 간에 그건 다른 문제라고 봐요. 단점을 찾자면 민주당이건 정의당이건 녹색당이건 다 나는 흑역사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쉽고 편한 길 있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사회적 스펙 쌓고 당선 가능한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런 인재들이 들어오는 것. 그러나 사실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치 분권도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가치를 실현해 가면서 복지라든지 민주주의를 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의 개념이 문재인 대통령도 바라는 민주주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내 딸이 지금 민주당이 아닌 다른 진보류 정당들의 대당은 아니에요. 대한애국당은 아니고 진보 정당들에 가서 아빠 나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난 적극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현실 정치에 이렇게 녹아들어서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런 운동이 필요해요. 그런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그런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회는 진보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조카하고 지금 조카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조카랑 가끔씩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덧붙이는 이야기가 만약에 네가 정당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정할 때 어떤 정당에 가입하고 싶은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치 이념을 믿는다, 내 신념이다 이런 확고한 게 없더라도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고민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정당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런 방식으로 정당에 가입을 했던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정치적인 견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견해를 가지려면은 어떤 곳에 소속이 돼야지 거기서부터 시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당을 이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지금 21세기 시민들이 여러 가지 교양을 막 고민하잖아요. 공부하려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정당 가입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어떤 자기가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 나의 정치적 시선이 짬뽕이구나, 뭔가 좀 정제돼 있구나라고 이렇게 스스로 좀 고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소속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자유한국당 같은 쓰레기는 아니고. 학교에서부터 저는 지금 우리가 방송으로도 여러 번 했던 건데 노동이라는 교육 과목이 있어야 돼요. 노동도 배우고 네. 정당도 가입해서 자기 어떤 하고 싶은 말 자체 그냥 일반적 시민사회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NGO도 괜찮고 NGO도 많이 더 발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맹목적인 반대 이런 거 말고 합리적으로 시민들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정당들이 자기들 아젠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정당들이 최소 원내가 돼가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쪽 한쪽 방향에서는 그런 준비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자, 어쨌건 문다희 씨의 신선한 어떤 분들한테 이게 쇼킹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걸 수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이나 스타일로 보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명박이 시영아 너 민주당에 갔다며 이런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리얼미터 지지율은 이제 60%대를 회복했네요. 60.8%. 갤럽은 아직 60으로 떨어진 적은 없고요. 지난주 64 정도 나왔죠? 리얼미터도 사실 직전 여론조사가 4일 전에 있었는데요. 그 3일 텀으로 했는데 그 직전 여론조사가 59.8%였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숫자가 60이나 70이나 그게 뭐라고?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유수 선진국들의 대통령 수상들의 지지율을 올리고 있거든요. 최고치야.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득표율이 4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상적인 국가에서 어떻게 가냐면 김민석 원장의 표현이에요. 여론조사 지지율로 매일 투표하는 효과를 낳는다. 청와대는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갖는 그 지지율의 의미를 너무 과대 해석하고 우리는 이제
초반에는 컨벤션 효과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좋아 막 85% 90% 좋았는데 정말 간단히 말하면요. 어떤 이슈가 아젠다가 있어가지고 딱 50을 기준으로 해서 왜 IQ 저번에 말했잖아요. 100 기준으로 해서 100 정도가 평균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지지율은 50%를 딱 평균으로 해가지고 좋은 아젠다가 나오고 정부가 잘하면 50, 2, 3% 그리고 좀 못하면 40 몇 %. 그래가지고 탄핵당할 정도가 되면 트럼프처럼 20대 10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을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건 조정기를 거치고 있고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느지 발정제 홍준표 같은 애들 못 찍겠네 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우리나라 잘 돼야 될 텐데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북한 이슈가 튀어나오니까 또 선동당해가지고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정평가가 34.6 나왔다 그러는데 이건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인 거죠. 박근혜 극렬 지지자와 그리고 박근혜 극렬 지지는 아니지만 난 보수야. 난 북한 싫어. 하시는 분들 포함해도 34.6밖에 안 나옵니다. 예전에 왜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지지율이 아무리 못해도 30% 밑으로 안 빠지던 시절이 있었어. 네,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그 정도 지지율밖에 안 나오는 거라서 이건 원래 돌아갈 표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라고 60이 넘었네 60이 못 됐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간당간당한 이런 표현 써가면서 자극적으로 클릭수 유도하시는 새끼들 개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59.8%라는 거를 가지고 50%대로 떨어졌다고 이제 정말 과대 포장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언론은 원래 그러려니 하는 새끼들이라고 이제 막 그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스스로 표방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지자들한테 요구하는 거죠. 너는 왜 나만큼 좋아하지 않는 거야? 너는 왜 나만큼 지지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지율 때문에 그 과대 포장해서 방송하는 언론보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더 마음을 졸였거든요. 왜 저럴까? 본인들이 더 불안해하고 네. 그렇기 때문 아니에요? 그냥 그 자기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 만나면 조금 더 피곤하더라도 열심히 설명해주고 토론해주고 그래서 그 이야기 들어주고 하면 되는데 안심을 지켜야 돼. 예. 근데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왜 나만큼 너는 문재인을 사랑하지 않는가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냐면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정형화된 패턴. 정권이 들어섰고 개혁해 줄 거야.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이슈로 지지율이 쭉 빠지면서 집권 2, 3년 차부터 논란에 휩쓸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엔 하고 싶었던 거 3분의 1이나 뭐 4분의 1도 못하고 한 나머지 4년 차, 5년 차를 레임덕에 시달리다 끝나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고 김대중 대통령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측근과 친인척들의 비리 같은 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게 튀어나오는 것만 잘 막을 수 있다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그런 비난을 받기는 해요. 비판을. 어떤 이슈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뭐 사드, 한일 위안부 합의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진보 쪽 계열의 분들이 우리 욕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막 비판해가지고 지지율을 우리가 더 빼면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런 이미 조중동에 하고 있어. 처음부터 했어. 그러면 언제까지는 비판을 참아줘야 되냐면은 최소 개혁할 수 있는 시점에 민주당 과반 의석 정도는 돼야 그때서야 비판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봐요.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회는 완전히 어떻게 소수잖아요. 다수는 아니니까. 네. 소수 여당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마저도 지지를 빼. 사드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위안부 합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빼. 그렇게 해서 뭐가 얻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속으로 비판할 마음이 없거나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지율을 이렇게 부양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부분은 티끌 같은 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가장 큰 줄기만 잡아가면서 지지율을 이건 부동산도 아니지만 부양을 해주면서 안정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지율 정치예요. 국회가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맨날 나오면 홍준표는 그거 조작이라고 하고 안 민다 그러지만 국민들도 같이 보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지지율이 올라가면 심리적으로 상승 효과가 생겨요. 내가 지지율을 철회해서 미안한데 빠졌네. 근데 그런 게 아니었네. 실제로 무슨 뭐 미래형 화재는 홍준표의 잘못이 크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바꿔가면서 계속 부양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그걸 막고 싶다. 하락하는 걸. 그런 거예요. 사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이전에 1월 중순까지만 해도 70%대였다가 60%대로 내려오고 또 뭐 이 사람들 얘기대로 59.8%까지도 내려왔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언론들의 그 기사 탓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 기사들이 대부분 남북 단일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현송월 단장을 비롯해서 뭐 과잉 의전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언론사들이 뱉었어요. 거기에 야당들도 가세를 해서 연일 맹공을 퍼부었죠. 이런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더 하나 이 가상화폐 문제, 그 규제에 대한 문제에 의해서 실제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들이 아마도 좀 잡혔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해서 많게는 10% 이상 빠진 거고요. 토탈. 그 정도 빠진 거라고 보는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한 일주일 차이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이 추세를 보면 이게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면 그렇습니다. 70% 쪽으로 쭉 가다가 살짝 내려앉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추세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지지율이 그렇게 이전처럼 야당과 언론의 집중적인 공세에 의해서 무너질 만큼 이렇게 좀 허술한 지지율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미 이제 확인했잖아요. 문재인 스타일이 어떤 건지. 그 건건이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어느 정도의 신뢰가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그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내부에서 서로 총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런 일만 없다면은 그거 중요하죠. 예. 그거 중요해요. 국민이 정부나 정당에 실망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논란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비트코인이나 뭐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가 갈 길 간다 오직하게 쭉 가면 네.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제 서로 총질하는 사람들 나오기 시작하고 서로 막 논란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진짜로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민주당은 약간 좀 정권의 나팔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 저쪽에서 보기에는 그런 정도로 계속 단일 대우로 싸워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부터 뭔가 좀 지지율이 빠져가지고 하는 일이 힘들어지게 되면 누가 좋은데? 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진보 정당 분들도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포함돼가지고 60% 지지율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머릿속에 있는 그 비판병이라고 그랬는데 비판을 위한 비판병. 예. 못하면 무조건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김갑수 형님이 방송에 나와 출연해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성공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 삶을 살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잘 돼야지 단순히 뭐 그 적폐를 청산하고 박근혜를 처단하고 이명박을 처벌하기 위해서 뭐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연장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어쨌든 지지율의 일희일비는 하지 않겠지만 지지율을 떨어지지 않게끔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맹목적일 수는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쪽 분들을 우리가 때리기보다는 이분들을 좀 모른 채 하더라도 지지율은 좀 봐줘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와대 신임 대변인의 김의겸 전 한겨레 선임기자. 자, 김의겸 이분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JTBC와 한겨레가 국정농단을 주도했다고 보면 JTBC의 손석희 그리고 한겨레의 김의겸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들보다 한급 낮아요. 청와대 수석으로 가도 충분한 저는 그런 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좀 존경스러운 점이 보통 기자들이 한 10꼭지, 15꼭지 쓸 정도의 팩트가 모이기 전까지는 기사를 안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기자들이, 그러니까 뭐 하루에 요즘 그런 기자들 많잖아요. 막 20개씩, 30개씩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주일에 하나밖에 못 쓰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팩트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는 아무리 욕을 듣고 달달 볶아도 기사를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존경스러운 거거든요. 쉽지가 않은데 그게. 학교 졸업하고 한겨레 입사해서 사회부 정치부 기자를 거쳐서 사회부장, 정치사회 부국장,
그리고 논설위원, 그리고 현재 선임 기자까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대변인 처음 김우겸 기자에게 제안을 했다가 김우겸 기자가 이제 고사를 해서 지금의 대변인한테 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제안을 받고 수락을 한 걸로. 두 번 거절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죠. 신임 김의겸 대변인이 이미 6개월 전에 기자직을 그만뒀고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현직 기자였거든요. 제안받았을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6개월 전에 기자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응했으리라고 보고요. 이 김의겸 기자가 82학번이에요.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이고요. 대부분 법학과 들어간 사람들이 대모질들을 잘 안 하는데 이분은 운동권에 뛰어들어가지고 85년 민정당 연수원 정권농성 벌이다 구속되기도 한 분이에요. 민주투사예요. 그 법학과 가신 분들은 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데모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사시 보려고?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려고 데모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홍준표의 마인드. 그렇지. 우병우 마인드. 저는 그 도로교통법을 지키려고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경찰하고 법률 갖고 싸웠어요.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냐 이러고 싸웠어요. 우리 정권 초반에 기레기란 표현 쓰면서 한겨레나 경향이나 어마이뉴스 많이 실망했던 부분이 있어요. 특정 기자들 막 다 덤벼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참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하나 싶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진영, 진영이라는 표현도 편가르기라서 좀 싫긴 한데 표현이 방법이 특별히 없어요. 밖에서 보면은 한겨레나 문재인 정부나 똑같아요. 우리가 조중동 말하듯이. 그렇죠. 근데 사실 그쪽에서 알고 보면, 보기엔. 근데 이 조중동도 기사를 보면은 박근혜 이명박 많이 깝니다. 결정적인 줄기만 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당장 야당들이 나오는 반응은 코드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코드 인사 좀 하면 어때? 이게 대변인은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박수현 대변인도 뭐 잘했다 이런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난 내릴 수가 없는데 굉장히 좀 민첩하고 영민하면서 때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대통령과 교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시점과 흐름에 있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눈빛 교환만으로 충분히 이게 충분히 전달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입이잖아. 입. 네. 이런 자리 그냥 앉히는 건 아니고요. 전 두 가지 포석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알려지기를 김일겸은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한 거예요. 많잖아요. 기자들 중에도 어떤 사람 많지만 누가 상대해봐도 이 사람은 정말 잘할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가. 영리하고 똑똑한 거지. 두 번째는 의도 안 했겠지만 의도한 효과는 있어요. 이제는 조중동은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내놓고 조중동이 흔든다고 해서 이쪽 지지율이 빠지는 건 아니니까 한겨레 경향 어마이뉴스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비판들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막 물고 늘어지고 이러는 것들. 그런 면에서는 좀 나 당신들과 좀 협치 비슷한 걸 할 거야. 그런 제스처로 저는 있다고 봐요. 품었다. 품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한겨레 사랑은 창간장 씨부터 유명했잖아요. 그 대주주 아닌가요? 지금도 주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 상황은. 여기다가 우리는 그걸 모른 척 해야 돼. 모른 척 해야 돼? 모른 척? 이미 방송으로 나가버렸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겨레로 대표되는 이 진보 진영 언론들을 크게 품고 갔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푸른나무님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심하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정말 우리 까놓고 얘기하면 대변인은 대통령 입안의 혀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그 어떤 교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의겸 전 기자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대변인직을 요청했을 때 거절을 하는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사 기자들 내에서도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이건 가야 된다. 에이, 기자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그때 당시에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한겨레에서는 어쩌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잔치 같은 느낌이었어요. 큰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 느낌이었고 일부에서는 이제 현직 기자니까 좀 참아라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거고 사실 지금에서 보면 한겨레 신문사 입장에서는 전체 언론사들에서 사실 그 한겨레 신문사가 이 김의겸 기자가 대변인으로 임명된 거에 대해서 가장 쏙 쿨하게 기사를 냈어요. 짧고 한겨레 신문사가 그렇기는 했는데 아마 기쁜 마음을 감추지는 못할 겁니다. 내부에서. 근데 내 생각은 좀 반대야. 약간 좀 반대야. 예전에 KBS 앵커였던 지금 인천에 그 국회의원 하나 있잖아요. 네. 심한 경우는 박근혜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MBC의 앵커였다가 오전에 MBC 회의하고 오후에 청와대 회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A는 지키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앵커로 있을 때부터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코드 맞추는 건 그렇게 맞다고 느끼는데 최소한 그 사람들은 그런 A도 안 지켰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게 전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겨레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 편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걸 굳이 막 기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한겨레 신문이나 그 경향신문이나 오마이뉴스 기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작은 걸 침소봉도해가지고 지지율 빠지게 하는 그런 식의 목표보다는 언론사 전체가 큰 줄기로 개혁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력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나 여당의 세력 이런 게 아니라 적폐를 청산하고 하는 게 먼저인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연 말씀적인 게 먼저인지를 좀 가려서 뉴스 밸류의 가치를 조금 더 재편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한겨우가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조중동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항상 우리가 느꼈던 불만들이었기 때문에 팟캐스트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 국정농단 묵인한 우병우, 문체부의 인사 개입한 우병우, 징역 8년 구형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가 한 말 있어요. 표적수사, 법치주의를 보여달라. 정치보복, 표적수사, 법치주의 보여달라. 이렇게 우병우가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우병우도 법치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법치주의는 지가 지켰어야지. 정치보복, 표적수사, 표적기소는 우병우의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자기한테 이게 떨어지면 법 지켜달라고 그러고 정치보복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비웅씨 같은 새끼들 정말. 그리고 여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검찰에서 이제 8년을 구형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재판부에 8년 선고해달라고 구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너무 가볍다고 좀 속상한 느낌이 드는 게, 이 박근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국정농단은 말 그대로 그 헌법 유린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자체를 이렇게 완전히 무시한 범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헌법에는 그 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없어요. 굉장히 선언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헌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한 새끼들은 그냥 다 그냥 뭐 20년, 30년 이렇게 때려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속상하더라고. 이게 지금 8년 구형하면 결과적으로 뭐 4년, 뭐 3년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4년에서 6년 정도 예상되죠. 예. 너무 속상해요. 이게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뭐 단순히 뭐 블랙리스트, 뭐 직권남용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냥 그 범죄가 크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게 맞죠, 이런 게. 자, 살아있는 우병우 다른 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상규 씨 지난 주말에 여상규.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핫해 여상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여상규. 19대 국회에서 제가 국회에서 노가다 하고 있을 때 같은 상임위에서 거의 매주 봤었거든요. 여상규 의원을. 여상규 의원을 볼 때마다 속으로 그랬죠. 저 씨발 새끼. 알고 있었어요? 저 개새끼 이 하면서. 사람의 정체에 대해. 파파이스 이전에 그 나는 꼼수, 나꼼수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여상규가? 예. EJ에서도 그 한번 몇 번 등장해요. 그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그 나올 때마다 여상규 이름이 나오거든요. 황우여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볼 때마다 속으로 욕을 많이 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취재진이니까 여상규한테 질문했던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상규식으로 답하겠습니다. 일단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던 방송 내용은요. 1980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가 당시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 씨를 고문수사를 통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을 소개를 했는데 이때 당시 1심 사건 담당 판사였던 여상규 의원은 석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석 씨는 1998년 가석방이 됐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나온 거였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사건을 재조명했는데 전화를 한번 줘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작가님 전화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스마트하지. 안녕하세요. 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작가 마차입니다. 석달윤 씨를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뭐 재판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이거는 야수한테 올립니다. 야수님
재판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한 10건 정도씩 하는데 1년 이상 된 거 기억 못하죠.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습니다. 책임감을 느끼진 않습니까?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진짜.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여기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인데 평상시 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군사정부 등등 해서 박정희, 전두환 뭐 이런 정권들 속에서 정권에 부역했던 판사들이 굉장히 많죠. 네.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 내려놓고 나면 미안함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왜 김희수 재판관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네. 5.18 관련한 분들한테 어떤 선고를 내려놓고 나서 사죄하잖아요. 네. 잘못됐다. 군인신문의 판사였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진짜 웃기고 앉아있는 이 새끼가 이 여상규라는 인간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은 판사를 할 정도의 지적인 능력이라면 그 모습이 기억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달준 씨라는 분이 당했던 그 차마 입으로 꺼내기도 끔찍한 그 고문들 막 성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짓을 하고 뭐 매달고 때리고 했던 그렇게 몸이 망가진 사람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재판장에 들어와서 고꾸라지면서까지 그 선고를 내렸다면 그 모습이 왜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그게 20년 30년 지났다고 해서 그 잊혀질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한 주에 재판을 10건 아니라 100건 1000건을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특이한 건 사람이라면 기억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대놓고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기억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기억하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렇지. 상황들을 물어봐야지. 무슨 사건이었죠? 네. 뭐 기억이 안 난다며. 네. 언제적 사건이었죠? 네. 이렇게 더듬는 것도 아니고 이름 딱 나오는 순간에 지레 찔려서 나 그건 몰라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으로도 오늘 나간 방송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우성 씨, 네. 홍강철 씨 이분들이 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에요. 이때 이런 사람을 똑바로 처벌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48년생이거든요. 근데 그게 2000년대까지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말고도 지금 그런 짓거리를 했던 정치인들이 있어요. 판사나 검사로 있으면서. 양승태도 그런 사람들. 그렇죠. 김기춘, 황우여, 양승태, 정영근, 안강민, 뭐 이미윤 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게 제가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사장님한테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시골에 살면서 그 동네 토백이었는데 온 가족이 간첩단으로 몰려가지고 다 잡혀가가지고 지금까지도 자기는 간첩단이 있었다고 확신한다는 이야기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간첩으로 있었을 법한 사람들은 다 조작된 거다.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군사정권이 좀 흔들린다 그러면은 무조건 간첩단 사건 터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지르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뭐 자기 가족을 잠깐 찾아온다라거나 뭐 그런 시절의 것들이 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요걸 다 간첩으로 엮어가지고 불어 해서 안 불면 고문하고 고문 당하다가 뭐 죽거나 몸에 상해를 입거나.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잘못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없이는 이 사회가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이 올리고 이런 사람들 처벌해달라고 청원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단시간 안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바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쓰레기들이 국회의원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까먹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 또 그 공부하는 걸 포기해요. 현대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이름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보고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목소리를 내고 낙선운동을 하고 또 시민으로서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다 까먹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딱 붉어졌을 때 청와대 게시판에 우르르 몰려가서 하면 그것도 그 좋은 행동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이런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는 것 같아요. 자, 야수님을 기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다 기억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내일 까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TV에 나와서 지금 주말 내내 달궈진 거긴 한데 지금은 사실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전같이 예를 들어서 80년도에 이 사람을 파헤쳤다. 그럼 지금 같은 여파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좀 다른 것 같고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요. 이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석달윤에 대한 그런 판결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간 책임 있는 장본인이라는 그런 식의 막말들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반성 없이 정말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자리 국회의원 유지하면서 특정 지역에 내려가서 공천 받으면은 그걸로 그냥 자기 영화를 누리고 사는 거죠.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감투를 쓴 그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 입에서 어떻게 감히 이런 고문 조작 사건에 의해서 피해자가 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감히 웃기고 앉아있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건 인간으로서 뱉을 수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나 그 피해자 가족들 눈에서 피눈물 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고요. 아까 야수님이 얘기했다시피 마차님도 얘기했다시피 예전에 처벌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살아왔던 게 대한민국의 역사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초의 간첩 조작 사건은요, 박정희하고 김종필이 일으켰습니다. 박정희하고 김종필이 정권을 잡고 나서 박정희 큰형 박상희의 아주 절친이었던 황태성 씨가 김일성으로부터 특명을 받고 특사로 내려왔는데 이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처형을 해버려요. 그랬던 사람들이 아주 뿌리 깊게 이게 이어져 내려오는 이 적폐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인 적도 있었어요. 씨발 욕 나온다 진짜. 그리고 2008년부터 3선 당선이 되면서 의원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득표율이 50% 이상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번엔 뺏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현실에서 이 사람을 직접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배경지식 없이 보잖아요.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이게 호리호리하니 백발이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고결한 선비 같은 그런 인상이에요. 악마의 가면인 거지, 사실은. 근데 보니까 영화 1987에 나온 허위 자백을 받아서 간첩으로 조작 수십 년의 형을 받게 만든 이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부에 17명, 국가정보원에 7명, 경찰청에 2명, 복지부에 1명이 지금도 공무원으로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어떤 민간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정권에서 검찰이나 등등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정치보복 프레임에 또 빠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이런 과거사에 관련해서 자기 반성하지 않는 정말로 나쁜 새끼들 명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고 그것을 언론사에 알리고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도 계속 띄우고 하면서 그 독재에 부역했던 자들이 그냥 그 소극적 부역 있잖아요. 뭐 그냥 자리 보장하느라고 그거 빼고 적극적으로 부역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권 같은 것을 앗아간 자들, 뭐 고영주 같은 인물도 박근혜 정권까지는 승승장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민간 기구가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악행을 알리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고, 근데 국가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진 않습니다. 이게 여상규가 자기 발목 찍은 거야. 막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들도 이런 생각 못 하고 있잖아요. 까먹고 있잖아. 근데 전화 잘 받았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 거야. 그때는 그렇죠. 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때는 좀 유감이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막 분통 터뜨리지 않았을 거라고. 웃기고 앉아있네라 그랬죠. 우리는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그 강한 심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비님이 항상 이야기했던 이 관료주의 적폐라는 이 관료주의가 사실 이런 거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관료주의의 문제거든요. 관료주의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나쁜 쪽은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요직에서 또 아리를 틀고 앉아서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기록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갖고 오면 보고 판단하겠다. 이게 행안부가 이제 그 국가기록원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국가기록원장으로 근무했던 박모 씨가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결과를 알고 사전 해명 기자회견을 해버려요. 그럼 뭐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한테 연락할 내부 프락치가 있는 거죠.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다는 말은 상징적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속관에서 뭐 처형하자 이런 것보다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고 본인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베의 대표적인 모습도 그런 거 아닙니까? 반성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땅을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과 노태우를 살려준 거. 반성이 없는 가운데 이거예요, 이거.
가평 특산물 같은 것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방송이 뭘까? 매스미디어 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가끔씩은 이게 혼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뭘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하긴 하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어쨌건 간에 내가 내 목소리를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월요병 같은 걸 묻는 이유가 오래 하다 보면 그 소중함 자체를 잃어요. 기계적으로 돌아간다고. 그게 어떤 게 많은 건지 모르지만 최소한 몇십만의 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꾸준히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초심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정권 교체가 딱 됐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술 먹고 전화를 하셨어요. 뭐 아주 가까운 분은 아닌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정권 교체도 됐는데 이제 팟캐스트는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예. 아 정말 이분 단편적이신 분이구나. 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5월 10일을 기점으로 리셋 딱 돼가지고 모든 언론이 막 공정 보도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외계인 나오는 영화처럼 번쩍 해가지고 모든 기억을 지우고 그렇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적폐 세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예. 지금 현재도 정부 내에는 적폐 세력이 알게 모르게 엄청 많습니다. 예. 이따가 다른 방송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정권 연장을 시키는 것이 정말 진정한 개혁이겠다. 요거는 그게 결과지만 정권 연장을 시킬 정도가 되면 국민들로부터 개혁 작업이 충분히 박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물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종 조중동 같은 경우는 여전해요. 조중동은 자기들이 여론 지형상 불리하니까 박근혜를 버리긴 했지. 그렇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가 되냐. 그러면서 MB도 보호해야 되고 또 새로운 누군가를 찾아내야 되고 항상 그런 식으로 예. 자기들의 밥그릇을 완고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한 공정방송이 된 지상파나 이런 방송들은 우리 진영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아요. 그건 언론의 역할인 것이 맞아요. 이쪽 이건 저쪽 이건 잘못된 부분은 비판하다 보면 민심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가는 수도 저는 있다고 봐서 팟캐스트의 역할은 정권 연장을 시키고까지이라고 봐요. 정권 연장을 하고 나서도 더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건 정말 아니지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그 개자식들이 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함부로 하기에는 눈치 보이는 세상이 되려면 그게 정권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전 개인적으로 이 채널은 제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준 전 BBK 대표. 두 사람은 첫 만남 시점부터 주장이 다릅니다. 저는 미국에서 귀국해서 2000년도 아마 초에 만났을 겁니다. 99년 3월쯤이었을 거예요. 아직 추웠어요. 김백준의 전화였죠. 투자자문회사 BBK 설립은 지난 1999년 4월. 김경준 전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BBK와 관련성을 부인하려고 자신과 처음 만난 게 1999년이 아닌 2000년이라는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회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종백 씨도 이 전 대통령이 1999년에 BBK를 설립했다는 말을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동생이 인터넷 종합금융회사를 만들 거라고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신형 에쿠스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 시점으로 보면 될 거예요. 99년도는 확실히 맞아요. 다스의 BBK 투자 상황에 대한 김경준, 김종백 두 사람의 기억도 비슷합니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경주에 자신의 회사가 있으니 가보라고 했고 실제 다스 방문 일주일도 안 돼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혀왔습니다. 자기 회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스가 처음에 BBK한테는 투자라는 돈을 보낼 때 자금을 옮기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 다스에서 김 전 대표를 안내했던 김종백 씨의 기억입니다. 누구의 지시로 뭐 어떻게 해서 그냥 팀 같은 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된 것 같아요. 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대통령께서 자신을 자기 회사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김경준 전 대표와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BBK와 아무 관련이 없다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재임 당시 국정원이 대북 관련 업무에 써야 할 10억 원대의 대북 공작금을 빼돌렸습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대북 공작금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거액을 숨겨뒀다는 풍문성 의혹을 확인하는 데 낭비됐습니다. 대북 공작금은 또 원 전 원장 개인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됐습니다. 대북 공작금을 몰래 빼내 1년 임차료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원 전 원장 개인이 이용한 겁니다. 부인의 사적 이용을 위해 10억 원의 공작금을 빼내 안가 인테리어를 바꿔준 데 이어 또 다른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대북 공작금 유용에 따른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현 전 대북 공작국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청와대 장담 못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2023년까지만 방송하려고요. 아직 왜? 먼 이야기니까 뭐. 왜요? 은퇴해야죠.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2020년은 원더키디가 나타날 거고 2045년에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데. 나는 죽고 싶어요. 늙어서 막 몸이 잘 안 되고 그런 거 겪고 싶지는 않고 정말 아름답게 왜 어떤 배우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름다울 때 죽고 싶다 뭐 이런 거. 제가 효도할게요. 참, 네. 요즘에 뺀질 거린다고 하죠. 알겠어요. 그래도 악플이 안 달리나 보자. 근데 우리 보통 애청자분들이 약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들어주는 게 있어요. 푸라 목소리 너무 많이 나온다고 듣기 싫다고 하고 말이 너무 많다고 하고 그분들은 100% 뭔지 알아세요? 푸나가 싫은 거지. 좋은 사람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은 그거를 말 많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신비님하고 정말 혼동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나님이 말하고 신비님이 말하면 엄청 혼자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PD는 내가 이 방송을 구성을 하고 끌어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도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내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중간에 말이 끊기는 거. 최소한 진행자는 그거 못 참는 거 아시잖아요. 계속 말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도 말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만히 있어 보고. 그래서 3분만에 방송을 만들어 드려 보기도 하잖아요. 네. 수요일 날은 그렇게 해드릴게요. 기대하시고요. 새가 날아든다를 처음 들으면서 사실은 푸른 나무님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달달했어요. 남자인 내가 듣기도. 지금은 아니지. 목이 맛이 갔어, 지금. 지금은 약간 이제 늙은 맛이 나는데. 브로맨스. 늙은 맛이래. 지금은 좀 늙은 맛이 나는데. 동의도 부정도 못하는 이 어중쩡한 이 마음. 2014년도에는 정말 달달했어요. 지금이랑 달랐어요? 달랐어요. 들어보세요. 1회나 2회 방송을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흥분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께 달달한 목소리는 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보다도 맞아, 이거야. 이보다도 한 톤을 올리게 되면 흥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듣기 싫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나도 편집하면서 그게 가장 고통이네. 내 목소리 듣는 거. 자, 알겠고요. 시소리가 너무 길었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떠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정의당 당원이라는 소식. 이거 보고 저는 어쩌면 그렇게 점점점이었어. 뒤에 말을 못 만들겠어. 어쩌면 그렇게 집안까지도 민주주의 방식일까? 저분 좋아요. 다음에 야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쏙 닮았을까? 자, 마차님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멋지다 이 생각. 네. 이거는 이제 상대 비교를 해보면 되지. 이명박 아들 이시영이 민주당에 있다거나 정의당에 있다거나. 아니 비교를 해도 꼭 그딴 것들이랑 꼭 해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잖아. 지금 박근혜가 자식이 없는 바람에 없다고 누가 그래? 너 고소당하기 싫다.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죠. 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냐고 물어보는. 아니 근데 방송은요, 여러분들 사고는 여러분들이 치고 경찰서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신중해지길.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어쨌든 문다혜 씨가 정의당 당원이라는 소식에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좋으니까일 거예요. 좋으니까. 역시 어떤 민주주의적인 어떤 상황에서 자기 소신대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싫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딸 하나를 간섭을 못해가지고 정의당 가게 만든다고. 제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나 어떤 소속이나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라보는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뜻이니까 보기 이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민주주의자이고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는 거고요. 다혜 씨도 아버지를 닮아서 집안 분위기 자체도 이건 민주주의 방식으로 굴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사상에 대해서 아버지와 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집안이다.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고요. 이건 이제 가족 간의 협치 같은 건데. 협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문다혜 씨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다른 정당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 지금 마찬가지 지금의 유시민 장관이 정의당에 있는 것처럼. 근데 예전에 뭐 민주노동당이네 뭐네 해서 서로가 결이 다른 건 맞지만 달라요. 약간 다른 건 맞는데 같이 해온 민주주의와 싸워온 뿌리는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정권 교체해서 개혁할 거냐와 진보 아젠다를 좀 더 일찍 끌고 가는 진보 정당으로 할 거냐 이런 차이인데요. 근데 이제 이 문다혜 씨가 주는 상징성은 이런 거라고 봐요. 그게 알려졌어. 정의당원들 입장이건 민주당원들 입장이건 간에 함부로 대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서로가. 나 이런 가치에서는 문다혜 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 소신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확장성의 상징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소신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일베류 분들은 뭐 비난하실 분들도 있죠. 아까 말한 그런 논리로. 그것들이야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문다혜 씨나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굉장히 성숙한 또는 생각이 깊은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 1987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정의당원들이 이제 단체 관람하는 와중에 문다혜 씨가 가기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문다혜 씨가 정의당의 평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반응이 나왔고요. 문재인 대통령 반응은 이렇습니다. 딸은 딸의 삶이 있는 것이고 딸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아버지는 존중한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측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나는 우리 딸내미가 나중에 커서 그런 식의 선택을 하면 적극 저는 밀어줄 거예요. 자유한국당? 확! 설마. 예를 들어서 이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정당이 건네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이어 대북 공작금까지 야당 정치인 사찰과 원세훈 전 원장 개인 목적으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국정원 예산 사용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넘겨진 지 9달 만에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감찰 업무는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형을 들은 우 전 수석은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최후 진술에서는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라도 징역 8년 구형은 지나치다며 명백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에서 시작한 검찰이 1년 6개월 동안 대상을 바꿔가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고 전달했을 뿐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선 일은 없었다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질 예정인데 공무원과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 전 수석의 또 다른 재판도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면요. 여러분들도 월요병 같은 거 있죠? 주말에 이렇게 쉬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나와가지고 방송 같은 걸 하게 되면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막 방송실에 막 엄청나게 빨리 뛰어오고 싶으신가요? 엄청나게 빨리 뛰어왔습니다. 그렇지. 네. 늦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원래 한국에서 회사 그냥 다닐 때는 주말에도 일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회사도 외국계 그냥 완전히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냥 노트북을 열어보기가 싫게 돼서 월요병이 확실하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월요병이 없으려면 일요일에 일을 좀 하라고. 반대합니다. 그건 반대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월요일 날 쉬는 거예요. 아니, 일요일 날 출근하는 거죠? 그럼 일요병이 생기죠. 나오신 분, 명종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자, 마차님. 욕을 해도 사랑스러울 것 같다고 칭찬받은 마차 인사드립니다. 욕 한번 해보세요. 야이